여러분들은 마음 한켠에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몰아보고 싶은 자동차가 있으신가요? 삼각별의 벤츠? 붉은색 하면 떠오르는 페라리? 아니면 럭셔리의 대명사 롤스로이스? 이렇게 생각해보니 세상에는 비싼 자동차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꼭 타고 말겠다고 생각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로 이탈리아에서 탄생해 한 남자의 복수심이 만든 슈퍼카의 대명사 람보르기니입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홀리는 슈퍼카 회사 람보르기니의 탄생은 한 남자의 복수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이 남자 람보르기니의 창립자인 페루치오 람보르기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1916년 이탈리아의 북부에 위치한 에밀리아 로마니아라는 지역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포도 농장을 운영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페루치오는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각종 농기구와 기계에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요. 평소 아들의 관심사가 남다른 것을 알아차린 페루치오의 부모님은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볼로냐의 기계학교를 보내 페루치오가 좋아하는 분야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페루치오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에 1940년에 페루치오는 이탈리아 공군에 징집되게 됩니다. 그렇게 공군에서 군생활을 하게 된 페루치오는 자신의 주특기였던 기계를 다루는 일을 바탕으로 그리스 남동쪽에 위치한 로도스 섬의 공군기지에서 자동차 정비용으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46년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페루치오는 자동차 정비병으로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 정비소를 차려 운영했고 곧바로 1년 뒤에 페루치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게 되는 농업용 트랙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지원해주는 마셜 플랜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에 엄청난 자원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농업의 자동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여서 트랙터의 수요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트랙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페루치오는 1950년대 후반까지 열심히 트랙터를 팔아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고 성공한 사업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자동차를 좋아했던 페루치오였기에 이때부터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고급 자동차를 여러 대 수집하기 시작했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람보르기니가 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페라리의 자동차 250 GT도 있었죠. 자신의 컬렉션 중 하나였던 페라리 250 GT를 정말 마음에 들어했던 페루치오였지만 이 차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 존재했는데요. 첫 번째로 자동차가 너무 거칠고 시끄럽다는 문제가 있어서 경주용 트랙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점과 두 번째로 클러치가 틈만 나면 고장이 날 정도로 오작동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루치오는 페라리의 자동차에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요. 참다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페루치오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던 과거와 트랙터를 만드는 손기술을 믿고 페라리 250 GT를 직접 하나하나 분해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속 썩이는 자동차와 씨름하면서 작업하던 페루치오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페라리에 사용되던 클러치가 자신이 만드는 트랙터에 사용된 제품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문제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했다는 기쁨으로 페루치오는 페라리에게 직접 자동차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지적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곧바로 페라리의 창립자인 엔초 페라리를 직접 만나기 위해 페라리 본사까지 찾아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엔초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사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페루치오는 드디어 엔초 페라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엔초는 모터스포츠에서 수많은 우승을 이뤄내면서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웬 시골에서 올라온 촌티나는 사업가가 자신이 만든 자동차의 결함을 지적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이 상당히 불편했는지 페루치오의 면전에 대놓고 비아냥거립니다. 트랙터는 잘 끌고 다닐 것 같지만 자네가 진짜 페라리를 몰게 되는 건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될 걸세 라는 엔초 페라리의 말로 자신이 가장 동경하던 자동차 회사의 사장에게 대놓고 촌놈 취급을 받자 안 그래도 자존심이 셌던 페루치오는 격분하였고 제대로 된 스포츠카를 보여주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금의 람보르기니가 탄생하게 되었고 최고의 슈퍼카 회사 둘이 서로 라이벌 관계가 됩니다. 경쟁이 얼마나 살벌한지 람보르기니 내부에서는 페라리보다 성능이 뛰어난 차를 만들자라는 철칙이 있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신이 동경하던 사람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쫓겨난 페루치오는 곧바로 페라리에게 한방 먹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주변에서는 페루치오가 페라리를 이기기 위해 스포츠카를 만든다고 하면 미친 짓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주변의 만류에도 페루치오는 자신의 이름을 딴 오토모빌리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때 우리가 람보르기니 하면 생각나는 황금색의 성남 황소 모양 엠블럼도 탄생되게 되죠. 엠블럼에 황소가 들어오게 된 이유도 특별한데 당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꿀을 좋아하기도 했고 생일이 4월 28일로 별자리가 황소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페루치오는 자동차 업계에서 한가닥 한다는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해 스포츠카 공장을 새로 만들고 페라리를 잡겠다는 일념하에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63년에 람보르기니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차량 350 GT가 탄생하게 되죠. 이 350 GT를 설계한 사람은 지오토 비자리니라는 천재적인 엔지니어였는데요. 현재까지도 가장 뛰어난 엔진 설계자로 인정받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당시 비자리니는 포뮬러1 엔진 개발을 꿈꾸는 레이싱 광팬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페루치오가 비자리니를 영입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페루치오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걸었던 조건이 상당히 파격적이었는데요. 바로 자동차의 출력을 10만을 높일 때마다 보너스를 지급하는 조건까지 걸면서 비자리니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한편 엔초 페라리에게 한방 먹이기를 위해 만든 350 GT 성공으로 가능성을 본 페루치오는 곧바로 새로운 차를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66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람보르기니의 새로운 차량이 공개되는데요. 바로 세계 최초의 슈퍼카라고 불리는 미우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이 차는 기존 자동차들의 전통적인 형태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가장 큰 특징을 하면
미드십 엔진을 채택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지금이야 대부분의 슈퍼카들이 엔진을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뺀 미드십 엔진을 많이 쓰지만 당시에는 미우라가 미드십 엔진을 사용한 최초의 양산차였습니다. 미우라는 낮고 유선적인 독특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에 받았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에서도 압도적이었는데요. 당시 최고 속도 277km를 기록하며 양산차 중에서는 가장 빠른 차 타이틀을 거머쥐고 페라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최고의 자동차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전세계로 금방 퍼져나왔고 람보르기니라는 회사의 이름을 널리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차의 이름인 미우라는 투우 경기에서 사용되던 소들을 기르는 유명 목장 중 하나인 미우라 목장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페루치오가 투우 경기를 너무 좋아해서 회사의 심볼이나 차의 이름을 지을 때 투우와 관련된 것들을 짓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전통은 지금의 람보르기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람보르기니가 알려진 아벤타도르는 1993년 스페인에서 열린 투우 경기에서 사용된 유명한 황소의 이름 아벤타도르를 사용한 것이고 아벤타도르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무르시엘라고는 투우 경기에서 24번이나 칼을 맞고도 죽지 않은 전설적인 황소 무르시엘라고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자동차가 투우와 관련이 있는데요. 페루치오가 얼마나 투우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원래 페루치오는 속도만을 위해 설계된 스포츠카보다는 람보르기니의 첫 자동차였던 350 GT 같이 편안한 장거리 주행을 위한 그란투리스모 스타일의 자동차를 선호했는데요. 하지만 최초의 슈퍼카로 불리게 된 미우라가 데이트를 치면서 페루치오는 그 맛에 취해 미우라를 뛰어넘는 최고의 슈퍼카를 더 만들기로 합니다. 미우라를 공개한 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1971년에 람보르기니는 미우라를 잇는 최고의 슈퍼카를 세상에 공개하게 되는데 람보르기니 하면 떠오르는 날렵하고 직선형의 디자인과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저도를 처음으로 적용한 람보르기니 쿤타치였습니다. 쿤타치의 공개로 람보르기니는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선 강탈을 유도하는 이 문자, 당시로서는 처음으로 양산차에 적용된 시저도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쿤타치의 등장으로 1984년까지는 쿤타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람보르기니의 디자인 정체성이 된 날렵하고 직선적인 디자인도 쿤타치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기념비적인 차량이었던 만큼 최근 람보르기니에서 이 쿤타치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시켜서 30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2대 한정으로 생산된 이 신형 쿤타치는 30억 원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공개 직후 바로 완판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페루치오는 미우라에 이어 쿤타치까지 성공시키면서 슈퍼카의 새로운 정의를 써내려가면서 슈퍼카의 대명사로 불리게 됩니다. 쿤타치를 공개한 뒤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람보르기니였지만 70년대 들어서 발생한 석유 파동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졌고 이러한 불안이 노동시장까지 영향을 줘서 특히나 엔지니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추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 나가던 트랙터 사업까지 재정난을 겪으면서 회사가 휘청이자 페루치오는 회사를 운영하기 벅찬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회사의 경영에 흥미를 잃은 페루치오는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스위스의 사업가인 조르주 앙리 로세티에게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매각하고 이듬해에는 자신의 친구인 르네 라이머에게 자신의 지분을 전부 매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8년 동안 자동차 업계에 엄청난 영향과 존재감을 내뿜었던 람보르기니의 설립자 페루치오는 자신이 세웠던 회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페루치오는 은퇴 후에도 지루한 삶을 보내진 않았는데요. 경영권이 넘어간 뒤로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탈리아의 트라시메노 호수 근처에 포도 농장을 차려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다가 자연스레 와인도 만들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와인 사업을 하고 은퇴 후에도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람보르기니는 힘겨운 하락세를 겪게 되는데요. 회사의 주인이 바뀐 뒤로도 재정 상태는 나아지질 않아 결국 1978년 파산 신청을 하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신선한 충격을 줬던 전설적인 회사가 청산된다는 소식에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업가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였는데요. 이후 1980년에 설탕 사업을 하던 프랑스인 형제 장클로드 민란과 파트릭 밈란의 손에 회사가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1984년 람보르기니는 미국의 자동차 기업인 크라이슬러 그룹에 다시 매각되면서 순환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크라이슬러의 밑에 들어가서는 쿤타치의 후속작인 디아블로를 발표하기도 했고 F1에도 출전해 틈틈이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나 잘 안 풀리는지 람보르기니는 또 한 번 매각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메가테크라는 회사에 매각되었다가 끝내 1998년 아우디에 인수되어 지금까지 아우디의 자회사로 남아있게 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람보르기니의 눈물겨운 날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무려 4번이나 이곳저곳으로 팔려다니면서 중간에 회사가 사라지는 일도 생겼을 법한데 다행히 지금까지 살아남으면서 브랜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람보르기니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때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전해지는데 람보르기니의 창업자였던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1993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향년 76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더 오래 사셔서 멋지게 지도역하는 람보르기니 모습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네요. 람보르기니가 독일의 아우디품으로 오게 되면서 아우디가 가진 다양한 기술적 지원이나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도움으로 람보르기니는 디아블로에서 대가 끊겨있던 V12 엔진의 플래그십 슈퍼카를 다시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아블로가 공개된 뒤 1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2001년 새로운 플래그십 슈퍼카 무르시엘라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아우디의 품에서 람보르기니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안정적인 지원 덕분에 람보르기니는 무르시엘라고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모델인 가에라도를 2003년에 출시하게 됩니다. 무르시엘라고와 가에라도의 출시로 다시 한번 부활한 람보르기니는 2008년에만 2430대 차량을 판매하면서 가장 높은 연간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후로 2011년 람보르기니는 무르시엘라고의 소속작인 아벤타도르를 출시하게 되는데 람보르기니 특유의 남성적이면서 직선 위주의 날카로운 디자인이 여기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때부터 람보르기니가 전투기를
기본 딴 디자인을 차용하면서 반응이 정말 좋자 디자인 뽑기에 재미를 붙이는데 그때부터 베네노나 센테나리오, 시안같이 눈 돌아갈 만큼 멋진 디자인의 차량들이 탄생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베네노는 람보르기니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선보인 차량인데 딱 3대만 제작되어 출시된 차량입니다. 당시 약 400만 달러로 하나 약 51억이라는 살벌한 가격에 출시됐고 지금까지 출시된 람보르기니 차량 중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참고로 람보르기니도 전세계 SUV 열풍에 따라 2018년에 역사상 두 번째 SUV인 우르스를 출시하면서 늦게나마 SUV 시장에 다시 진입하게 되고 지금은 람보르기니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페라리보다는 차량 판매 대수가 적었지만 페라리에게 한방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만들어진 람보르기니만큼 지금은 많이 따라잡아서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에는 약 8,400대라는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전세계가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400대 중에서 무려 5,000대는 우르스가 차지한다고 하니 SUV 덕을 확실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하이브리드와 전동화로 전환까지 예고한 람보르기니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되네요. 저도 람보르기니 한 대 몰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도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